엄마야, 어디든 주무시잖아요. 이 집은 36년 전 남편하고 둘이 힘들게 장만한 곳입니다. 남편은 교직, 나는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했지요. 장판 한 장, 창틀 하나 바꾸는 것도 땀 흘려번 돈으로 했고요. 한겨울에도 보일러는 아껴가며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집인데 이젠 내 방 하나가 없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온 건 1년 전입니다. 맞벌이 때문에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어머니 집에 잠깐만 신세 좀 질게요. 그때만 해도 반가웠어요. 이젠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이 웃음소리에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공손했고 아들도 퇴근하면 내 손 꼭 잡아줬죠. 근데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치울까요? 자리 차지하니까요. 엄마, 이거 고장났어요. 새 걸로 바꿀게요. 그렇게 남편이 쓰던 책상이 사라지고 내가 매일 아침 앉던 작은 소파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며느리의 홈트 매트, 손주의 장난감 더미가 차지했죠. 결정적으로 내 방이 창고가 된 날이 있었어요. 손주 장난감, 계절 이불, 이삿짐 박스, 그 속에 내가 접은 이불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얘야, 내 방은 이제 어디니? 그 아이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야 어디든 주무시잖아요. 거실에 침구 깔아드릴게요. 그날 밤 거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조용한 밤인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내가 살아온 집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원래 말이 조곤조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오늘 바람 시원하죠? 하루에 2번, 3번씩 내게 말을 걸곤 했죠. 나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 나를 부르지 않더군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직장도 다니고 애도 돌보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나 싶었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저녁 해놓을게. 그랬더니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이라도 도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며느리가 내 손이 닿았던 음식은 입도 대지 않더군요. 저희는 오늘 그냥 시켜 먹을게요. 엄마, 요즘은 기름기 있는 거 잘 안 먹어. 이런 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죠. 엄마가 해주신 나물 있지? 그거 상한 것 같아. 냄새 좀 맡아봐봐. 그 말 들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내게 어머님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손주에게 시키거나 아들 통해서 돌려 말하더군요. 엄마, 주방에선 이제 조금 쉬셔. 엄마, 며느리도 신경 쓰이니까 그냥 편히 계셔. 이 집에서 내가 몸을 쉴 곳도 줄어들고 있었지만 마음 둘 곳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차지한 공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방은 남편과 나의 공간이었고 거실 한쪽엔 내가 아끼던 화분이, 부엌 옆 작은 수납장에는 내가 모은 찻잔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어디에도 내 손길이 머무는 자리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라는 게 나한텐 치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예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러곤 며칠 뒤
남편 유품이 들어있던 서랍장이 없어졌습니다. 주방에도 내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쓰던 냄비는 뚜껑이 안 맞는다며 치워졌고, 내가 아끼던 양념통은 지저분하다며 바뀌었죠. 처음엔 새로워진 주방이 반가웠지만, 이제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한쪽에 있던 내 재봉틀이 사라졌습니다. 애기 걸려서 위험하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그 재봉틀은 남편이 처음 내 생일에 사준 거였거든요. 그걸로 아이들 옷도 만들고 남편 셔츠 단추도 내가 다 달았습니다. 내가 엄마로 아내로 살던 시간을 함께 보낸 물건이었어요. 이건 어머님 방에 넣어둘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짐처럼 들고 가더군요. 근데 그네 방이라는 곳은 이미 손주 장난감과 계절 이불로 가득한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봉틀은 그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그냥 점점 집안에서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물건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는 4살입니다. 작고 귀엽고 한창 말 배우는 시기죠. 내가 국수 반죽하던 손으로 안아 올리면 할머니 손 따뜻해하고 웃던 그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고 전날 밤엔 그림책도 미리 읽어두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여 하루에도 몇 번씩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거실에서 놀고 있길래 내가 살며시 다가가 이따가 간식 줄게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냄새 나니까 오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아무 악의가 없었고 그 말조차 그저 배운 대로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듣고도 애가 말이 좀 거칠죠? 하하하고 말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나는 혼자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아니죠, 창고. 좁고 눅눅한 방 한켠에 내 이불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손주가 열이 나자 며느리는 혹시 어제 어머님이 주신 과자 때문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이 뭐라 답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나는 그날 이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건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 내가 고른 옷, 내가 읽어주는 동화책조차 이젠 방해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래전에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했어. 그 짧은 문장을 손끝으로 만지며 나는 울지도 못하고 조용히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아이에게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고 아들 부부는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내가 남편과 함께 썼던 오래된 찻잔을 꺼냈습니다. 가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면 남편이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속으로 중얼이며 차를 따르던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내 옷가방이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멀쩡히 옷장 안에 있던 가방이 누군가 손으로 꺼낸 듯 바닥에 내려져 있었죠. 그 순간 며느리가 뒤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오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가방 꺼내 두었어요. 필요하실까봐. 그 말이 그저 배려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의 결에 나는 무언의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 가실 건가요? 얼마나 더 계실 건가요? 그날 저녁 아들도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외갓집 쪽에도 좀 다녀오시면 어때요? 엄마도 바람 좀 쐬고 기분 전환도 되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잠시라도 이 집에서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옷가방을 챙겼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네 집에 전화를 걸었죠. 미안한데 혹시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래, 이리 와. 밥 해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현관을 나설 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가 남편 따라 타지로 이사했지요. 남편 돌아간 후로는 서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전화기만 들면 예전처럼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친구가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있었습니다. 춥지? 물부터 마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짐을 방 한쪽에 놓아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내 짐을 내 허락 없이 꺼내지 않고, 누군가가 내 기척에 긴장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조심하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머금자 눈물이 났습니다. 국 맛 때문도 아니고 속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사람답게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또 고마웠던 겁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 예전 이야기를 조금 꺼내고 틈틈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넌 참 똑부러졌었는데 왜 이렇게 말라버렸니? 친구의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있잖아. 이젠 그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왔고 친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이 집주인을 몰라보면 안 되지. 친구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이불 끝을 꼭 쥐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사람으로 숨 쉴 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친구 집에 머문 지 어느덧 닷새째. 나는 그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TV도 크게 틀지 않았고 국이며 반찬이며 친구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넌 참 부지런하다. 이 집에 오니까 집이 집 같아. 그 말이 내겐 위로였고 동시에 또 다른 쓸쓸함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아꼈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선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문득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직도 거기 계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그 뒤로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손주가 자꾸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아이였는데, 하지만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단 한 번, 지금처럼 걸려온 이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나의 부재가 이 집에 어떤 빈자리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그날 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돌아가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언제 오세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조금 늦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돌아가도 그 집은 여전히 내 자리가 없는 곳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내가 일어날 즈음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참 편안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도 그 집만의 아침 향이 있는데 친구 집의 향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뭐 하고 싶어? 나는 그 질문에 멍하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 그냥 밥 짓고 빨래하고 손주 챙기고 그런 거.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했던 거잖아. 넌 너로서 하고 싶은 거 없어? 그 말에 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말고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또 동시에 똑바로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글은 아니었고 눈물도 묻지 않게 조심해서 썼습니다. 얘야, 나는 잠시만 쉬러 왔던 게 아니었다. 엄마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엄마도 사람이고 싶었던 거란다. 내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 결정이 너희에게 상처가 아니길 바란다. 편지를 보내기 전 나는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그저 내 이름 석자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엄마 대신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는 이틀 후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현관 앞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이정순. 익숙하지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쓰인 두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엄마가 왜 이런 편지를? 그러다 문득 아들은 지난 몇 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 재봉틀이 사라질 때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 보였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이 현관에 놓여있던 그날.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무심하게 받았지만 글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싶었다고.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동안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습니다. 거품이 뽀글거리는 그 소리만이 거실 안에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그림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소리나지 않게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주 머물던 창고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이불더미, 재봉틀, 접힌 베개. 그 안에선 이상하게 비어 있음보다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거였죠. 나는 시골 마을에 있는 조용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값은 비싸지 않았고 창문을 열면 산바람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텃밭도 함께 딸려 있어 내가 먹을 채소 정도는 직접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문패에는 이정순이라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을 땐 이제 이정순 씨 계세요? 하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아침이면 내가 좋아하는 흰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고 오전에 텃밭에 나가 김을 매며 점심땐 친구들과 동네 마을회관에서 바느질을 합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누가 눈치 주지도 않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젠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라는 말로 바뀌었고 나는 응, 잘 먹고 잘 자고 있어 하고 웃으며 받습니다. 손주의 사진도 보내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나를 기억합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면 가끔은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건 서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무 오래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작은 전등을 켜고 책을 펼칩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소설도 못 읽었던 신문도 이제는 천천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순, 오늘도 잘 살았어. 그리고 그 말이 참 살면서 처음 듣는 따뜻한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